따스한 가을볕이 창가로 스며드는 작은 카페 안에서 박정희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자신만의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벌써 3년째 이 카페를 드나들고 계시는 정희 할머니에게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이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시죠? 카운터 너머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온 청년은 최민호였습니다. 28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이 깊어 정희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따르고 있었죠. 민호는 정희 할머니가 오시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늘 미리 자리를 정리해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민호야. 오늘도 고맙구나. 정희 할머니는 민호를 보면 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청년이 보여주는 진심 어린 관심이 혼자 사는 72살 할머니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민호는 정희 할머니의 취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진하지 않게, 설탕은 반 스푼만, 그리고 작은 쿠키 하나를 곁들여서 내어드리는 것이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방식이었죠.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정희 할머니로 하여금 민호를 손주처럼 아끼게 만들었어요. 할머니, 따님께서는 요즘 어떠세요? 민호가 커피를 내어드리며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딸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에 미소가 번지곤 했어요. 우리 은주, 결혼하고 나서 더 예뻐졌어. 남편도 참 좋은 사람이고 말이야.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자랑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김은주는 39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남편 이상우를 만나 행복해 보였거든요. 사실 정희 할머니는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은주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은주가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으셨죠. 지금은 은주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정희 할머니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위분도 할머니께 잘하시나 봐요? 민호의 질문에 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상우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한테도 잘하고 은주한테도 잘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 모시는 걸 어려워하는데 상우는 달라. 자주 안부도 물어보고 가끔 같이 나가자고도 하고 말이지. 이상우는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모범적인 사위였습니다. 시어머니께 늘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명절이나 생신 때면 빠짐없이 선물도 준비해서 찾아뵈었죠. 은주와의 사이도 다정해 보였고 앞으로 아이를 가질 계획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의 진짜 관심사는 정희 할머니가 평생 모아놓은 부동산과 예금이었거든요. 겉으로는 효자 사위 행세를 하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계산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희 할머니는 그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으로 충분했거든요. 더욱이 이상우가 보여주는 관심과 배려가 진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민호는 정희 할머니와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고 정희 할머니도 민호와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관계가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화요일 오후 정희 할머니는 사위 이상우와 함께 카페에 들어오셨습니다. 민호는 카운터에서 정희 할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죠. 할머니 곁에 서 있는 중년 남성의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 민호야, 우리 사위 상우야. 인사해. 정희 할머니가 이상우를 소개해 주시자 민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상우는 겉보기에는 정말 단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잘 다림질된 셔츠에 깔끔한 바지, 그리고 온화한 미소까지. 첫인상만으로는 정말 좋은 사위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이 카페 얘기를 자주 하셔서 궁금했는데 정말 좋은 곳이네요. 이상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왠지 모르게 어색한 기분을 느꼈어요. 말은 공손한데 눈빛이 어딘가 차갑다고 해야 할까요? 어머님, 평소 자리에 앉으실까요? 민호가 안내하자 정희 할머니와 이상우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언제나처럼 할머니께 아메리카노를 준비하면서 이상우의 주문도 받았죠. 저도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진하게요. 이상우의 주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민호는 그의 시선이 계속 카페 안을 훑어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커피를 가져다 드리면서 민호는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우는 정희 할머니께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조금 이상했어요. 어머님, 요즘 은행 금리가 많이 올랐다던데 예금, 이자도 꽤 받으시겠어요. 이상우의 말에 정희 할머니는 별 생각 없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뭐 그리 많지는 않아. 그래도 용돈 정도는 나오니까 괜찮지.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집값도 많이 올랐다던데요. 어머님 댁도 꽤 올랐을 것 같은데. 이상우의 질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민호는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면서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정희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의심 없이 대답하고 계셨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워낙 비싸져서 말이야. 우리 집도 예전보다는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 그럼 혹시 다른 부동산 투자도 하고 계신가요? 요즘 임대 수익도 괜찮다던데. 이상우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마치 중요한 정보를 캐내려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사위가 시어머니께 이런 식으로 재산 규모를 캐묻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일까요? 물론 가족 간의 경제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거든요. 상우야,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커피나 마시자. 여기 커피가 정말 맛있어. 정희 할머니가 화제를 돌리려 하시자 이상우는 아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어머님.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모든 분들이 재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이상우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민호에게는 변명처럼 들렸어요. 진짜 걱정이라면 이런 식으로 캐묻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더욱이 그의 표정과 목소리에서는 진심 어린 관심보다는 계산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민호야, 케이크도 있니? 정희 할머니가 물어보시자 민호는 얼른 다가갔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은 치즈케이크하고 초콜릿 케이크가 있어요. 그럼 치즈케이크 하나 주겠니? 상우는 뭘로 할래? 정희 할머니의 제안에 이상우는 또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치즈케이크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민호가 보기에는 그 미소가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달까요? 케이크를 가져다 드리면서 민호는 이상우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모범적인 사위 같았어요. 정희 할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고 케이크도 먼저 덜어드리고 물수건도 챙겨드렸죠.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이상우의 눈빛이 신경 쓰였어요. 정희 할머니와 대화할 때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할머니가 다른 곳을 보실 때는 표정이 달라졌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민호는 카페에서 일한 지 벌써 5년째였어요. 그동안 수많은 손님들을 만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는데 이상우에게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직감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정희 할머니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상우의 위선적인 모습을 전혀 의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좋은 사위를 만났다며 흐뭇해하고 계셨거든요.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카페 안은 여전히 한적했습니다. 정희 할머니와 이상우는 창가 자리에서 담소를 나누며 커피와 케이크를 즐기고 계셨어요. 민호는 카운터에서 그날의 매출 정리를 하면서도 가끔씩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이상우에 대한 불편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정희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자주 자리를 비우시곤 했죠. 할머니가 화장실 쪽으로 향하시자 이상우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일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이상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상우는 정희 할머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고개를 들어 카페 안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민호는 그 시선이 천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저 사람이 왜 카메라 위치를 확인하는 거지? 민호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카페에 온 손님이 CCTV를 그렇게 자세히 살펴볼 이유는 없었거든요. 이상우는 카메라의 촬영 방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자신의 자리가 카메라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죠? 하지만 이상우의 다음 행동은 민호의 최악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상우는 또다시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그 하얀 가루를 정혜 할머니의 커피잔에 넣기 시작했어요. 이상우는 의도적으로 몸을 돌려 CCTV 카메라를 등지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 하얀 가루를 정희 할머니의 커피잔에 넣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이 매우 빠르고 능숙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민호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이것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이상우가 카메라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행동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분명히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해온 일이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야.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소 친할머니처럼 따르던 정희 할머니께 저런 짓을 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상우의 표정이었습니다. 전혀 죄책감이나 망설임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민호는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가서 이상우를 제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이상우가 발뺌을 할 수도 있잖아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카운터에서 그들의 테이블이 잘 보였고 휴대폰의 카메라로도 충분히 촬영할 수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초점을 맞추기 어려웠지만 민호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상우는 여전히 가루를 커피잔에 넣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스푼으로 커피를 적기 시작했죠. 하얀 가루가 커피에 완전히 녹아들어가도록 말입니다. 민호의 휴대폰이 그 모든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이상우가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내는 장면부터
가루를 커피잔에 넣는 장면, 그리고 스푼으로 젓는 장면까지. 비록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촬영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카메라 위치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건 이 카페를 여러 번 와서 관찰했다는 뜻이야. 민호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상우의 범행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제 어떡하지? 민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지만 정희 할머니가 곧 돌아오실 텐데 그 커피를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려야 할까요? 이상우가 있는 앞에서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바로 그때 화장실에서 정희 할머니가 나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오고 계셨어요.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죠. 자신의 사위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말입니다. 민호는 급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을 취해야 해요. 정희 할머니가 그 커피를 마시기 전에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상우 앞에서 직접적으로 말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이상우는 정희 할머니가 돌아오시는 것을 보자마자 재빨리 비닐봉지를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소름이 끼치는 연기력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이중 생활을 해온 것처럼 능숙했거든요. 민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할머니를 보호해야 했어요. 그 순간 민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할머니를 구해야 해. 지금 당장. 민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재빨리 카운터를 벗어났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커피를 입에 대기 전에 막아야 했거든요. 이상우는 정희 할머니가 커피를 마시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우는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의 모든 행동이 민호에게 목격되었고 심지어 영상으로까지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민호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정희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마치 평소처럼 홀 서비스를 하는 척하며 할머니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자연스럽게 다가갔어요. 아, 맞다. 할머니. 민호가 밝게 인사하며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상우에게는 단순히 직원이 손님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보였죠. 어머, 민호야. 무슨 일이니? 정희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추시며 물어보셨어요. 민호는 목소리를 낮춰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자리로 가서 커피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사위분이 뭔가를 넣었어요. 그러면서 마치 카페 행사에 대해 설명하는 척하며 손짓을 했습니다. 정희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72년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로 당황하지 않으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아, 그래. 고마워, 민호야. 할머니가 평상시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시면서 민호의 말을 이해했다는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그럼 자리로 가볼게. 민호는 재빨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머니가 커피를 마시지 않도록 하려면 이상우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어요. 그래야 할머니가 안전하게 행동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정희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상우는 할머니가 돌아오시자 은근히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제 커피를 드실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우야, 기다렸지? 아니에요, 어머니, 식기 전에 드세요. 이상우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정희 할머니의 커피잔을 향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민호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잠깐만 시간 되실까요?
민호가 이상우에게 말을 걸자 이상우는 어쩔 수 없이 민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뭔데요? 이상우는 조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 할머니가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는데 방해를 받았거든요. 아, 저희 카페에서 단골 고객님들께 작은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민호가 이상우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말했습니다. 할머님께서 정말 오래된 단골이시라서 혹시 사위분도 관심이 있으실까 해서요. 이상우는 민호의 말에 억지로 관심을 보이는 척했습니다. 아, 그런 게 있나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빨리 이 대화를 끝내고 싶었어요. 그 사이 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상우가 민호와 대화하느라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서 재빨리 자신의 커피잔과 이상우의 커피잔을 바꿔놓으셨어요. 동작이 매우 자연스럽고 빨라서 이상우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네, 할머님께 정말 감사드려서요. 민호가 계속 이상우의 주의를 끌면서 할머니가 작업을 마치실 시간을 벌어드렸어요. 다음에 또 함께 오시면 특별 할인도 해드릴게요. 아, 네. 고맙네요. 이상우가 대충 대답하며 민호를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이제 정희 할머니가 커피를 마시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민호는 할머니가 커피잔을 바꾸신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그럼 천천히 시간 보내세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떠났어요. 이상우는 다시 정희 할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커피를 드시지 않고 계셨어요. 어머님, 커피 드시죠? 식기 전에요. 이상우가 은근히 재촉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래, 상우야, 너도 같이 마시자. 이상우는 별 생각 없이 자신 앞에 있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커피잔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어머님. 함께 마시죠. 이상우가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입에 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정희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첫 모금을 마신 후 이상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어요. 정희 할머니는 침착하게 이상우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이상우의 얼굴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찡그리더니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야 민호의 경고가 정확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뭔가 치명적인 것을 넣었던 게 틀림없었거든요. 이상우가 신음소리를 내며 의자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호흡도 거칠어졌어요. 이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상해. 왜 내가? 이상우가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서야 커피잔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신이 독을 넣은 커피를 자신이 마신 것이었습니다. 아, 아파. 이상우가 간신히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의자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머, 상우야. 정희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비록 이상우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딸의 남편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니 당황스러웠어요. 카페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무슨 일인지 몰라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일어나서 상황을 구경하려 했어요. 민호는 재빨리 행동했습니다.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록 이상우가 나쁜 짓을 하려 했지만
지금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거든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가운데 카페 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상우는 바닥에 쓰러진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정희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계셨지만 얼굴에는 충격과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할머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정희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본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정희 할머니는 민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계셨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으셨어요. 할머니께서 화장실에 가신 사이에 민호는 목소리를 낮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분이 가방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서 할머니 커피에 넣는 걸 봤어요. 정희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직접 듣게 되니 충격이 더욱 컸어요. 자신이 그토록 믿고 아껴왔던 사위가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이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말이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네, 할머니. 그리고 제가 그 장면을 촬영했어요. 나중에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 휴대폰 화면에는 이상우가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내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하얀 가루를 커피잔에 넣고 젓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정희 할머니는 영상을 보시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할머니, 울지 마세요. 민호가 할머니의 어깨를 살며시 토닥였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으셨잖아요. 제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이때 구급대원들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환자가 어디 계신가요? 구급대원의 질문에 민호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상우를 가리켰어요. 저기 계세요. 커피를 마신 후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민호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전체 상황은 나중에 경찰이 와서 자세히 조사할 일이었죠. 구급대원들이 이상우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다른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정희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상우가 정말 나를 해치려고 했던 거니? 네, 할머니. 분명히 봤어요. 의도적으로 가루를 넣었어요. 민호의 대답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상우를 정말 좋은 사위라고 생각했는데. 민호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 말이죠. 더욱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는 더더욱 그럴 거예요. 할머니, 아마도.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위분이 할머니께 재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혹시 그것 때문이 아닐까요? 정희 할머니는 민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서야 이상우가 왜 그토록 집요하게 자신의 재산 규모를 캐물었는지 이해가 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럼 상우는 처음부터 내 돈을 노리고 우리 은주에게 접근한 건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해치려 한 것도 화나지만
순진한 딸을 이용한 것이 더욱 분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할머니. 오늘 행동을 봐서는. 민호도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따르고 있었는데 그런 분을 해치려 한 이상우가 용서되지 않았어요. 구급대원들이 이상우를 들것에 옮기면서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병원에서 검사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때 경찰관들도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구급 신고와 함께 사건 신고도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민호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이상우가 할머니의 커피에 수상한 가루를 넣었고 할머니가 돌아와서 커피를 바꿔 마신 후 이상우가 쓰러졌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게 그 장면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민호가 휴대폰을 건네자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독살 시도네요. 미수에 그쳤지만 말이죠.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 커피를 마시지 않았어요. 다행히 민호가 말려줘서. 그러면서 민호를 고마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럼 할머님께서는 피해자이시고 쓰러진 분이 용의자군요. 일단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에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생명을 구한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신감과 슬픔이 컸어요. 특히 딸 은주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이었습니다. 우리 은주가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할머니가 중얼거리시자 민호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따님분도 진실을 아셔야 해요. 이런 위험한 사람과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이상우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이틀 후 담당 형사 한서준이 정희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서준은 45세의 베테랑 형사로 오랜 경험을 통해 쌓인 예리한 직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머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준 형사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며칠 전 일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형사님, 상우는 어떻게 됐나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을 해치려 했지만 여전히 딸의 남편이라는 생각 때문에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상우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서준 형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결과가 나왔나요? 정희 할머니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혈액에서 시아나칼륨이 검출됐습니다.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에요. 만약 할머님께서 그 커피를 드셨다면. 서준 형사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정희 할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아나칼륨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정말로 나를 죽이려 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서준 형사가 수첩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상우 씨의 집을 수색한 결과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거든요. 형사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상우 씨의 컴퓨터에서 할머님의 재산 규모를 조사한 흔적들이 발견됐어요. 부동산 시세 조회, 은행 금리 계산, 상속세 관련 검색 기록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듣고 있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이 믿었던 사위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서준 형사의 말에
할머니는 더욱 놀랐어요.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집에서 발견된 메모를 보면 지난 몇 개월 동안 여러 차례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할머님께서 자주 가시는 카페의 시간대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서준 형사는 메모의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 카페 방문. 혼자 앉는 자리 확인. 청년 직원과 친밀한 관계. 주변 감시 필요. 이런 식으로 정희 할머니의 일상을 세세하게 관찰한 기록들이 빼곡했어요. 정희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건가요? 결혼 직후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상우 씨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문자 내용을 보면 동료들에게 곧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서준 형사의 말에 할머니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상우 씨는 할머님이 사망하시면 딸분인 은주 씨가 상속을 받게 되고 그 재산을 자신이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희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은주까지 이용하려 했다는 거네요. 순진한 아이를. 아마 그럴 겁니다. 은주 씨는 이상우 씨의 진짜 목적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은주 씨는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입니다. 서준 형사가 확실히 해줬습니다. 그런데 형사님, 시아나칼륨 같은 걸 어떻게 구한 건가요? 정희 할머니가 궁금해했어요. 이것도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상우 씨가 과거에 화학 관련 업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의 인맥을 통해 불법적으로 구입한 것 같습니다. 이미 해당 업체와 관련자들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서준 형사는 계속해서 수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또 다른 메모를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던 흔적이 있어요. 음식에 넣는 방법, 음료에 넣는 방법, 심지어 가스 누출로 위장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해치려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악한 사람이군요. 네, 정말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습니다. 다행히 카페 직원 민호 씨가 목격하고 영상까지 촬영해 주셔서 증거가 확실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민호 생각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로 큰 생명의 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따님분은 어떠세요? 많이 충격받으셨을 것 같은데. 서준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가 너무 충격받아서 며칠째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히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진실이 밝혀졌으니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서준 형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상우 씨는 독살 미수죄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계획적인 범행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형량이 예상돼요. 할머님께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정희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와 같은 선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은주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듣게 된 충격적인 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상우가 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은주야. 정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은주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면서 계속 멍하니 있기만 했죠. 엄마,
이게 정말 현실이야? 은주의 목소리는 쉰 소리였습니다. 울음을 너무 많이 흘려서 목이 아팠어요.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지? 정희 할머니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을 해치려 한 사위에 대한 분노보다도 순수했던 딸이 이런 상처를 받는 것이 더 안타까웠거든요. 은주야, 이제 다 끝났어.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하지만 은주의 고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악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자책감이 은주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 이상우는 정말 완벽한 남자처럼 보였었거든요.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었고 은주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늦은 나이에 만난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모든 말들이, 모든 행동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지.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것도, 엄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했던 것도 모두 다. 정희 할머니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은주야, 그 사람이 나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사람을 믿었던 거잖아. 하지만 은주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함께 다른 감정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분노였어요. 처음에는 충격과 슬픔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그 사람이 정말로 엄마를 죽이려 했다는 거야? 은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엄마를. 그래, 은주야. 하지만 다행히 민호가 있었잖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정희 할머니가 위로했지만 은주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어요. 안 돼. 은주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아무리 돈이 필요했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 할 수가 있어. 더군다나 내가 믿고 따르는 엄마를. 은주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는 화가 더 컸어요. 자신을 속인 것도 화나지만 무엇보다 어머니를 해치려 한 것이 용서되지 않았거든요. 나는 그 사람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야, 엄마. 당장 이혼 절차를 밟을 거야. 정희 할머니는 딸의 결단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은주가 너무 충격받아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까 걱정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은주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그런 사람을 집에 데려온 거야. 엄마를 위험에 빠뜨린 거야. 은주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엄마. 은주야, 일어나. 내가 뭘 잘못했니? 정희 할머니가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나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너무 교활했던 거야. 은주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배신감, 분노, 자책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까지 모든 것이 섞여서 나왔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해? 은주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결혼 생활이 끝나면서 앞으로의 인생이 막막했거든요. 우리 함께 살자, 은주야. 정희 할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혼자 살기도 외로웠어. 이제 우리 다시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 은주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엄마와 함께 살아도 돼? 당연하지. 내가 엄마의 유일한 가족인데. 정희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은주는 조금씩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은주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죠. 변호사는 이상우의 범죄 사실 때문에 이혼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부인께서는 피해자 가족이시고 남편분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이혼 사유가 명확합니다. 재산 분할도 부인께 유리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변호사의 설명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재산은 필요 없어요. 그냥 빨리 갈라서고 싶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상우와 관련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은주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엄마와 새 인생을 살겠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거야.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이혼 절차 시작했어. 이제 정말로 새 출발이야. 정희 할머니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은주야. 우리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자.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은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내가 엄마를 지킬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2달 후 드디어 재판의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효자 사위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희 할머니와 은주는 방청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민호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들 곁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긴장한 듯 은주의 손을 꼭 잡고 계셨고 은주도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이상우가 재판장에 들어서는 순간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보기도 싫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토록 다정한 척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판사가 재판을 시작한다고 선언하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사는 차근차근 이상우의 범죄 사실을 설명했어요. 계획적인 독살 시도,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 동기, 그리고 치밀한 준비 과정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이상우는 결혼을 통해 피해자의 딸에게 접근했고 시어머니의 재산을 탐내어 독살을 시도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는 단순한 충동 범죄가 아니라 매우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입니다. 민호는 증인석에서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이 할머니께서 화장실에 가신 사이 가방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 커피에 넣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어요. 법정에 민호가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자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상우의 치밀하고 냉정한 범행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이상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이상우를 위해 변론을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피고인이 일시적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판단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오히려 계획적인 범행의 증거들을 더 많이 제시했어요.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메모들을 보면 몇 개월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일상을 관찰하고 독성 물질을 구입하고 범행 시점까지 정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충동적인 범행일까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들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믿었던 사위가 독살범, 재산을 노린 치밀한 범행, 카페 청년이 구한 할머니의 생명 같은 제목들이 신문과 방송에 연일 등장했어요. 특히 민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사회적으로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무관심하다고 하는데 이런 훌륭한 청년도 있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시민단체에서는 민호에게 선행상을 주기로 했고 시청에서도
표창을 한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이상우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살인미수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악용했고 독성 물질을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 이상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정희 할머니와 은주는 서로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상우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자신의 욕심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었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민호는 여러 곳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시청에서 주는 선행시민상, 경찰서에서 주는 감사패,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주는 정의의 용기상까지. 하지만 민호에게는 이런 상들보다 정희 할머니와 은주의 고마움이 더 소중했어요. 민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정희 할머니가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민호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주도 민호에게 깊이 감사했어요. 민호 씨, 정말 고마워요. 엄마를 구해주셔서, 저희 가족을 구해주셔서. 할머니는 제게 친할머니 같은 분이세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따뜻한 봄날, 정희 할머니와 은주는 다시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모녀가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은주는 이혼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은주 씨, 어서 오세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민호야, 오늘은 우리가 케이크를 사왔어. 은주가 예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같이 먹자. 세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와 케이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는 정말 한 가족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가족이라는 게 꼭 피로 이어진 관계만은 아닌 것 같아. 정희 할머니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엄마.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걱정해주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는 두 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머니와 은주 씨를 만나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래,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정희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카페 안으로 스며들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피가 아닌 진심으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것이죠. 카페 밖으로는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